가능하다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집인데요.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시를 좋아했고 곧잘 외우기도 했었는데 나이 들며 점점 시와는 멀어지고 있었네요. 마침 추천을 받아서 오늘의 책 삶의 시가 없다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저자 장석주님이 정성껏 가려 뽑은 77편의 명시에 저자의 사색과 통찰을 더한 글들을 붙인 책이라 저처럼 시를 한동안 멀리했던 분들이 다시 시와 친해지기에 참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1000개의 벼랑이 있고 1000개의 벼랑을 넘으려면 1000개의 희망이 필요할 테다. 하지만 시는 현실에서 아무 쓸모도 없다. 시는 그토록 무용하지만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책에 실린 시들 중에서 잊고 있었던 그런데 제가 참 좋아했던 시들이 눈에 띄어서 그 시들 위주로 내용을 추려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음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붓기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 시의 무대는 한반도의 남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통영이다. 유치원은 통영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던 음전한 여성 시인 이영도를 사랑했다. 이영도에게 쓴 편지들은 시인의 사후에 책으로 묶여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시는 사랑을 하며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치원은 숱한 이들에게 편지로 제 마음을 전했는데 편지의 달인이라 할 만하다.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쓰는 이는 분명 사랑에 빠진 사람일 테다. 그 편지에는 설렘과 기쁨을 담은 말들이 물고기처럼 팔딱거렸을 테다. 디지털 세상이 도래하면서 편지의 시대는 지나갔다. 메일이나 카톡이 편지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옛날의 연애편지가 지닌 의젓함이나 그윽한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우체국에서 편지를 쓰던 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감히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라고 선언할 수도 있었을 테다. 사랑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는 그 말을 신뢰하라. 비록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듯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사랑은 그대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지만 또한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를 성장하게 하지만
또한 그대를 꺾어버리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의 꼭대기로 올라가 햇빛을 받으며 떠는 가장 연한 가지를 어루만져 주지만 또한 그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대지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흔들어 대기도 하기에 사랑은 마치 곡식단을 거두듯 그대를 자기에게로 거두어 들인다. 사랑은 그대를 타작해 알곡으로 만들고 그대를 키질해 껍질들을 털어버린다. 또한 사랑은 그대를 갈아 흰 가루로 만들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대를 반죽한다. 그런 다음 신의 성스런 향연을 위한 신성한 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성스런 불꽃 위에 그대를 올려놓는다. 사랑만큼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이 붕붕거리는 경우도 드물다. 새겨들을 만한 옳은 소리도 있고 흘려 들어야 할 터무니없는 소리도 있다. 사랑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는 까닭은 저마다 사랑을 알 만큼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사랑을 다 알 수는 없다. 사랑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 사랑은 우리 존재를 타작한다.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숨었던 알곡들이 낱낱이 드러난다. 사랑은 우리의 생명 자본이자 미지의 가능성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사랑은 종종 소동을 빚으며 존재의 중심을 꿰뚫고 지나간다. 레바논 출신의 지혜로운 시인 칼릴 지브란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쉰 적은 없다. 평생에 걸쳐 사랑하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 궁구한 시인은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고 권유하며 사랑을 조심하라고 이른다. 사랑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고 생명을 융성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파괴하는 칼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불이자 얼음, 생명이자 죽음이다.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것. 그러므로 사랑이 그대를 이끌 때는 부디 그 첫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떼어야 한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물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40년 전 어느 여름날 한 젊은 여성이 맑은 목소리로 낙화를 조곤조곤 낭독했다. 지금도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도입부의 구절은 인구에 회자된다. 한때 격정으로 불같이 달아오른 몸으로 밤을 지새우던 연인이라도 헤어질 때는 깨끗이 단념하고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그게 정결한 이별의 방식이다. 제발 헤어진 연인 주변을 서성이며 사생활을 염탐하는 지질한 짓을 하지는 말자.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구질구질한 행태,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연인을 향한 사랑을 못 놓은 탓이라고 변명하지 말자. 그건 괴롭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봄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사랑도 끝내야 할 때 미련 없이 돌아서야 한다. 그래야 결별을 축복을 이룩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 꽃이 져야 무성한 녹음을 거쳐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밥, 장석주.
귀떨어진 개다리 소반 위에 밥 한 그릇 받아놓고 생각한다. 사람은 왜 밥을 먹는가? 살려고 먹는다면 왜 사는가? 한 그릇에 더운 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 밥 한 그릇의 사슬에 매달려 있는 목숨. 나는 굽히고 싶지 않은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에 없는 말을 짓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잡고 싶지 않은 손을 잡고 정작 해야 할 말을 숨겼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했으며 잡고 싶은 손을 잡지 못했다. 나는 왜 밥을 먹는가? 오늘 다시 생각하며 내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약속과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또는 목구멍 속에 가두고 그 대가로 받았던 몇 번의 끼니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나는 가롯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밥 한 그릇에 나를 팔지 않기 위하여. 1981년에 출간한 시집 완전주의자의 꿈에 실린 시다. 밥은 20대 중반 내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로 생계를 꾸리는 일에 엄중함에 한껏 예민해진 마음을 엿보게 한다. 이 시를 쓸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며 마주한 삶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다. 호구지책을 위해 몸을 갈아 넣어야만 했으니 자주 지쳤다. 은화 면량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는 닮아서는 안 되는 반면 교사였다. 밥 한 그릇 앞에서 느꼈던 고뇌와 수치심은 역설적으로 그 당시 내 젊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순진하고 치열했는가를 알게 한다. 밥은 생물학적 필요의 모든 것을 함축한다. 사람들은 밥을 위해 취직을 하고 노동을 한다. 밥을 구하는 과정에서 굴욕을 당하거나 흉중에 뜨거운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괴로워하기도 할 테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밥으로 인해 존재가 누추해지거나 너덜너덜해지는 일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한 그릇의 더운 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라는 식구는 통렬한 자기 반성을 뚫고 나온다. 그 시절 나는 밥 한 그릇이 내 입까지 오는 과정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꽤 깐깐하게 따졌던 모양이다.